반갑습니다. 77입니다. 우리 이 건축, 이제 뭔가 뭐 건축 이외에도 디자인을 할 때, 그 재료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어요. 뭐 패션도 그렇고, 뭐 디자인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음식, 요리를 할 때도 그 각각의 음식 재료의 특성과 그 맛의 효과를 알아야지 그 좋은 요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재료의 기능이라든지 그 미적인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 뭐 가격까지 좀 잘 알면은 보다 좀 저렴하면서 멋진 그런 기능이 좋은 그런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재료가 성분이 같다고 다 같은 재료냐? 성분이 같으면 다 같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현대 건축의 3대 재료하면 철, 유리, 시멘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즘에 많이 쓰이는 철제, 철제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 철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뭐 원소기호 Fe, 철은 크게 두 가지로 생산이 되죠. 하나는 철광석을 용광로에 녹여서 철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 고철, 잡철, 그 철을 재활용 녹여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철을 생산할 때 그 가열을 해야 되잖아요. 용광로. 고열로. 그래서 용광로를 또 고로라고도 합니다. 온도가 높다 그래서. 근데 그때 코크스라든지 이런 연료가 쓰여요. 그래서 거기서 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철에 탄소가 많이 혼입이 됩니다. 용광로에서 생산된 그 철을 선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무쇠라고도 합니다. 무쇠. 철은 철 이외에 탄소가 들어가 있는 그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하는데 이 무쇠 같으면은 탄소 함유량이 1.7% 이상 그렇게 함유된 철을 무쇠, 선철이라 그럽니다. 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이 선철, 무쇠는 다른 말로 주철이라고도 그럽니다. 주조가 쉽게 되기 때문에 주철이라 그런다. 그러면 주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보통 다른 철보다 좀 낮은 온도에서 녹아요. 1150도 내지 1250도 정도에서 이 쇠가 액상으로, 그러니까 용융이 됩니다. 그래서 틀에다가 그 뻘건 녹은 쇳물을 그냥 부으면 그 틀 모양대로 형체가 나오죠. 그러니까 콘크리트하고 비슷한데 콘크리트도 틀에다가, 형틀에다, 폼에다가 죽사발된 그 유동성에 콘크리트를 집어넣으면은 굳고 나와서 틀을 띄면은 그 형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 탄소가 많이 함유된 이 선철, 무쇠는 그렇게 주조를 하기에 쉽다. 또 하나는 부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녹이 잘 안 생긴다. 또 하나는 이게 취성이라는 게 있어요. 취성이 뭐냐면은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변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돌, 유리 이런 게 그렇죠. 예. 어떤 충격이 탁 오면은 그냥 깨져요. 그래서 이 철 중에서 무쇠, 이 선철이라는 거는 주철, 이렇게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조로 만드는 거, 뭐 흔히 옛날부터 뭐 그 가마솥 같은 거, 예. 그 주물로 그렇게 만들죠. 또 우리 옛날에 쓰던 무슨 석탄 난로, 뭐 연탄 난로 같은 것도 그렇게 주물로 만들어요. 도로에 있는 각종 무슨 맨홀 뚜껑 같은 거, 이것도 주로 주조로 해서 무쇠로 만듭니다. 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이 재료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오수관이라고 그러죠. 오수관. 그 똥물관. 그 오수관은 주철관으로 했었어요. 이렇게 좀 크죠. 직경이 한 100mm, 150mm. 그래가지고 그 조인할 때는 납을 녹인 걸 또 막 쑤셔 넣어가지고 납으로 봉해버려요. 그래서 주로 시꺼멓게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그거 옛날에는 오수관으로 많이 썼습니다. 내 부식성이 좋아서 주철관을 오수관으로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잘 깨지다 보니까 왜 우리 힘 자랑하느라고 이래 막 이게 쇼하는 사람들 있죠. 뭐 차력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이 소뚜껑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때리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이 좀 센 분은 그냥 소뚜껑 이렇게 퍽 때리면은 깨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 딱딱한 기차 레일 같은 쇠판떼기 위에다가 약간 이렇게 띄워 놓죠. 띄워서 붙잡고 당 때리면은
그 소뚜껑하고 레일하고 부딪히면서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거 다 일종의 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예, 할 수가 있습니다. 힘 많이 안 들이고. 그래서 주철은 취성이 있다. 깨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탄소 함유량이 높다. 그리고 이 탄소를 거의 다 제거하고 불순물을 다 제거한 그런 순도 한 99%, 예? 그거를 순철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별로 쓰이는 용도가 없어요. 철은 철인데 굉장히 연하고 무릅니다. 그래서 쓰이는 용도가 별로 없고 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철은 뭐 그런 정도다 하시고 별로 쓰임새가 없습니다. 뭐 연구, 실험 뭐 그런 데 쓰이고,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서 순철이 있다면은 별똥별 있죠. 운석. 우주에서부터 지구로 막 고열을 받으면서 떨어지는 그 운석 덩어리는 그게 거의 순철이라 그래요. 예. 아마 무지무지한 고열로 오다가 불순물은 다 타 없어지고 아마 순수한 철만 남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쓰이는 순철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강입니다. 강. 선철 그 무쇠 있죠. 무쇠. 그거를 다시 재정련을 해서 다시 녹여가지고 탄소 함유량을 좀 적게 하고 가공을 하면은 그게 이제 강이라 그래. 강. 스틸입니다. 스틸. 그래서 탄소 함유량 1.7% 이하 요 범위에 탄소 함유량을 가진 거를 강이라 그래요. 강. 그래서 이 강은 다방면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죠. 뭐 산업제품, 자동차, 가전, 뭐 우리가 쓰는 그 현장에서 쓰는 철근도 다 요 강이죠. 강. 그래서 요 강은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어요. 탄소강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뭐 탄소 함유량에 따른 그런 특징을 가진 강철입니다. 특수강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강. 같은 말로 합금강인데 합금강. 그래서 철에다가 탄소 이외에 몰리브덴, 망간, 뭐 크롬, 니켈 이런 거를 섞은 거를 특수강이라고도 하고 합금강이라고 그래요. 근데 합금강은 왜 만드냐? 어떤 기계적인 물리적인 무슨 성질을 요구할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건 내 부식성이 있어야 되겠다. 녹이 안 나야 되겠다. 그러면은 거기다 뭐 텅스텐을 집어넣어 가지고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 수도 있고, 얘는 굉장히 마모가 되면 안 되겠다. 예? 그럼 뭐 몰리브덴이나 크롬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경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게 특수강입니다. 합금강. 그래서 이렇게 대별을 하는데, 특히 이 일반 강철이라 그러죠. 강철. 탄소함유량 1.7% 미만. 이거는 지금까지 말한 거는 철을 성분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성분에 따라서. 근데 같은 탄소강이라도 이 성질이 전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철의 특성 중에서 이 단조라는 가공법인데, 단조. 햄머링입니다. 햄머링. 햄머링이 뭐냐면, 자, 이 쇠를, 예를 들어서 이게 쇳덩어리다. 그러면 얘를 망치로 때리는 거예요. 망치로 때려요. 근데 그냥 때리면 안 되니까 얘를 뻘겋게 달굽니다. 한 800도, 예? 그렇게 뻘겋게 900도 달군 상태에서 망치로 햄머로 이렇게 두드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좀 과장돼 있지만 이게 강철 아니에요? 그러면 햄머링을 자꾸 하면 이렇게 짜부러들 이게 좀 이렇게 뭉쳐집니다. 납작하게. 예, 이게 짜부러집니다. 이렇게 햄머링을 함으로써. 그래서 성질은 어떠냐? 더 질기고 탄성도 있고 강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탄소강 철을 단조라고 하죠. 대장간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보다 이 쇠가 강하고 질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탄소 함유량이 높은 선철, 말하자면 주철은 어떻게 되냐? 아까 말했듯이 걔는 변형을 못 받아들여요. 그냥 망치로 때리면은 아무리 불에 달궈서 때려도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걔는 그러한 가공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방식이 있냐면은 열처리라 그래요. 열처리는 또 뜨임, 불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열처리라는 거는 한 800도, 900도 벌겋게 달군 상태에서 갑자기 냉각을 시키면 쇠 그 안에 있는 조직이 딱 다시 정렬을 해가지고 굉장히 경도가 높아지거나 강해집니다. 그거를 열철이라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 말로 그 불을 약기라 그러지. 약기를 먹인다 그러는데, 거기에 세계적으로 다 굉장한 노하우들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어서
다른 뭐 여러 가지 산업 기계들도 열 처리를 많이 하지만은 특히 이제 칼 같은 경우는 열 처리에 굉장한 메이커마다 나라마다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에다 몇 도씨까지 달궜다가 기름에다 식히는 방법, 얼음물에 넣는 방법, 뭐 진흙탕물에다 식히는 방법 해서 이 열처리 방법에 노하우가 많습니다. 쇠 얘기가 나왔으니까 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칼이 크게 두 부류로 주방용 칼이 있고 또 한쪽은 무기로서 칼이 있어요. 그래서 주방용 칼은 주로 발달한 쪽이 주로 육가공식품, 고기 많이 먹고 그러는 데 있죠. 그리고 뭐 고기 이외에는 기껏해야 밭에서 콩하고 감자 같은 거밖에 생산이 잘 안 되는 데가 유럽 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나오는 건 기껏 콩이나 뭐 감자 그런 종류고, 양이나 뭐 소나 뭐 돼지 이런 거를 그냥 가공을 하는 그 육가공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칼로 썰어 먹어야지, 우리처럼 뭐 그냥 우린 고기를 많이 안 먹잖아요. 야채, 나물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칼 쓸 일이 없는데, 유럽 사람들은 전부 막 고기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칼을 이렇게 많이 썰어야 돼요. 일반적인 이런 소세지 말고 돼지를 잡아서 오줌보에다가 속을 꽉 채워서 소세지를 만들면 이따만한 소세지가 되는데, 그걸 썰어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얇게 슬라이스 얇게 썰어야지 그 이만한 거 한쪽 1인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칼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럽 쪽, 독일 뭐 이쪽이 이 식생활 문화에서 칼이 또 발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기로서의 칼은 맨날 이거 막 자기네끼리 싸움질 많이 하던데, 저 중동 지역 국가들, 그 유목민 부족들 막 싸우고, 또 중국에서도 춘추 전국 시대에 막, 그때는 이 무기로서의 칼이 또 굉장히 발달을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다마스커스 지역이죠. 다마스커스 스틸이 굉장히 질이 좋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칼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목도의 목도. 이렇게 한쪽에 날이 있는 이런 비대칭을 도라 그러고, 이게 대칭으로 이렇게 해서 양쪽에 날이 있는 거를 검이라 그럽니다. 이게 도인데. 자, 이거 죽기 살기 있는 힘껏 내려치는 순간에 여기에 이 부딪히는 쪽에서 충격력과 이 칼등이 이렇게 휘어지려는 그런 밴딩. 보하고 똑같아요. 보하고. 보 양쪽에 받치고 여기 가운데 단순 뭐 누르면은 이렇게 휘잖아요, 보가. 그래서 휠 때 인장력을 받는 쪽에다가 철근을 집어넣는 겁니다. 철근이 질기잖아요, 질겨. 근데 이런 칼도 마찬가지예요. 자, 열 처리를 어떻게 하냐. 날 쪽은 굉장히 강하고 단단해야 되니까 이쪽에는 강하게 열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칼 등 쪽은 이게 너무 강하면 똑똑 부러지죠. 칼이 딱 부딪히면 그냥 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칼 등은 이게 연성을 갖게 강한 열 처리를 안 합니다. 그냥 질긴 쇠의 그런 성질로 놔둬요. 그 다음에 요 끝은 칼 날 쪽은 굉장히 단단하고強도가 높게, 날이 예리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열 처리를 또 너무 세게 하면은, 너무強도를 높이면 이런 거 뭐 웬만한 거하고 이렇게 그냥 탁 부딪히면은 칼 날이 깨져요. 그래서 깨지지도 않게 찌그러지지도 않게 또 강하게 이렇게 뭐하고 딱 칼끼리 부딪혔을 때, 칼끼리 세게 부딪혔을 때 칼이 뚝 부러지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칼을 만드는데 옛날부터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다. 총이 나오면서 다 찌그러졌어요. 총이 나오면서, 무기로서의 칼이. 그래서 이렇게 같은 재료라도, 같은 철이라는 금속이라도 성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철이 아니다. 자, 강철이라도 탄소 함유량이 뭐 1.2% 들어있다 그래도 그거를 어떻게 때려서 다져가지고 한마디를 했는지, 단조라 그러죠. 또 어떻게 또 불에다 달궜다가 식혔다가 이 짓을 해가지고 성질을 바꾸는 겁니다. 골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아이언 헤드가 주물로 이렇게 틀에다 벗어 만든 주철로 만든 게 있고, 말하자면 이 hä머링을 꽉 세게 해가지고 단조로 한 게 있어요. 단조. 아무래도 가공도 그렇고 단조품이 좀 비싸고 때렸을 때 공이 더 반발력이 커서 멀리 나간다 그래요. 단조품이. 그래서 눈에 보기엔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아도 그러한 내부적인 성질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자, 건축 3대절 철, 유리도 그래요. 유리도 안전유리라고도 하고 강화유리라고도 하는데, 자, 플로우트 유리,
유리라는 게 생산할 때 밑에 무지무지 무거운 액상 금속 뭐예요? 수은 같은 거 위에다가 뜨거운 베드죠, 베드. 그런 테이블에다가 녹인 유리를 이렇게 흘려 보내면서 판유리가 됩니다. 근데 그건 일반 판유리고 그 유리를 한 700도 정도로 가열을 해요. 약간 뻘개질 듯 말 듯 가열을 한 다음에 금속 같은 거, 철은 뭐 액체, 물이나 기름이나 그런 데다가 냉각을 시켜서 열처리를 하는데 유리는 강한 찬바람으로 갑자기 열을 식힙니다. 그러면 유리도 열처리가 돼요. 열처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에 강한 그러한 유리가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원리를 말하자면은 유리가 두께가 있잖아요. 유리가 이렇게 두께가 있으면은 열을 가했다가 얘를 갑자기 냉풍으로 식히면은 이 표면, 이쪽 표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팽팽하게 긴장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내부 응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에도 깨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을 못 이겨서 깨지면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요. 콩알같이 박살이 나가지고 자기 내부 응력에 못 이겨서 폭발하듯이 팍 다 순식간에 다 이렇게 박살이 나버립니다. 조그만 충격을 이 경도 높은 뭐 금속이나 물질에 갖다 충격을 받으면은 전체가 그렇게 박살나요. 그래서 그거를 안전유리의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조각으로 이렇게 무슨 큰 도끼날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스라져서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유리다 또는 강화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유리는 열 처리를 해서 표면에 그런 강한 응력을 준 거지만은 그냥 일반 유리에다가 인장력에 강하고 충격에 강한 그런 필름을 양쪽에다 붙이면은 또 그것도 뭐 기능성이 높아지는 뭐 방범유리라든지 그런 명칭이 또 붙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이 같아도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